최근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잦아졌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띄우며 GPS 전파교란 공격과 소음 공격 같은 전례 없는 행위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을 보노라면 30년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북핵 위기가 떠오릅니다. 사실 모든 북한의 위협은 1993년이 원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한 북한은 10년 뒤 1985년 12월에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도 가입하는 등 핵과 관련된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NPT 가입 후 180일 이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협상을 미루다 1992년 1월에야 마지못해 체결했죠. 이 협정에 따라 그해 5월 IAEA의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죠. 이 신고서는 북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취급됩니다. 당시 신고서에 사용 후 핵연료를 1990년 한 차례 재처리해 약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2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번의 임시사찰을 통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재처리를 실시해 최소 148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핵시설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군사시설이라 절대 안 된다며 극심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결국 IAEA가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은 여기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NPT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죠. 한 국가, 아니 지구의 종말을 부를지도 모르는 무모한 핵위협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남한을 포함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북한은 남북한 정상회담 및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특사교환과 이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끌려나오듯 응했는데요. 이러한 실무대표 접촉이 8차까지 흘러갔고 1994년 3월 19일 8차 접촉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북측 박영수 단장이 우리는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리도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송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폭언을 늘어놓은 겁니다. 우리 측 송영대 통일원 차관은 회담하러 나온 사람이 전쟁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며 격분하며 회담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입니다. 박영수는 이 말을 남기고 회담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했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 중심에 올려놨습니다.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천여 문의 각종 포를 배치시켰는데 그중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왔는데 며칠 전 한국이 과학자들의 두뇌를 갈아놓고 10년 만에 진짜 무서운 무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LSM은 2015년부터 약 1조 2천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첨단 무기체계인데요.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한 무기체계죠.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단계, 고도 100km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치는데 종말 단계는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뉩니다.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천궁2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담당하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상층 방어를 위한 체계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입니다. LSM보다 요격고도가 높죠. LSM은 하층과 상층 방어 사이의 공백을 메우며 상층에서 요격에 나선 후 실패 시 하층 요격 체계가 대응하는 다층 방어망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하강을 시작하는 종말 단계에서 사드가 요격을 시작하고 실패하면 LSM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이도 실패하면 패트리엇과 천궁이 차례로 요격하는 겁니다. 촘촘한 방공망을 갖춰 대한민국 영토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사고를 공중에서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LSM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경 요격 방식을 채택해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에 퍼지는 파편을 통한 요격 기술인 폭발 파편 방식보다 정확성과 파괴력이 대폭 강화됐죠.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정밀한 위치 제어를 가능케 하는 자세 제어 장치, 표적의 미세한 열원을 감지, 추적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 IIR의 시야를 확보하고 요격 직전 신속하게 분리되는 전방 덮개, 요격 순간 운동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직격 요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등의 핵심 기술이 전부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LSAM의 높은 요격 성공률과 강력한 파괴력을 보장하죠.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체계로 역할을 맡습니다.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위협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하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KAMD 작전센터 및 중앙방공작전통제소에서 정보를 LSAM 포대로 전달합니다. LSAM 포대는 작전통제소의 명령을 받아 교전을 수행하는 교전통제소,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유도탄은 2단으로 구성되며 대항공기용과 탄도탄용이 있어 적의 공중위협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성된 LSAM은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2-3년 후부터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천궁처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만큼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북한 박영수의 설 불바다 발언은 한국의 안보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한 포중 300여 문이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방어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에 한국은 방어적 군사전략을 버리고 능동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전 미국으로부터 달콤한 유혹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는 유사시 자신들에게 날아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NMD와 해외 주둔 미군이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TMD 체계를 만들고는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MD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었는데 참여 제안을 받은 김대중 정부는 T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라면서 이를 거절했죠. 뒤이어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MD 체계는 한마디로 TMD와 NMD를 통합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탄도미사일의 모든 비행 단계에 맞춰 요격 체계를 갖추고 중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탄도미사일의 추진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비행 단계에 맞춰 각각 하층 방어, 중층 방어, 상층 방어망을 펼쳐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사드가 바로 이 MD 체계에서 종말 비행 단계 방어를 맡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세계 최강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거부했다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시작 단계부터 TMD 체계에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사실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방어 전략을 선택한 것인데 그랬음에도 사드 배치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딱 한 방이면 되는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쏘면 나도 쏜다. 그럼 우린 같이 죽는다라는 논리,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전략 때문입니다. 핵미사일을 날리는 순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핵전쟁을 억제한 것이죠. 하지만 핵미사일을 방어해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972년 5월 26일 미국과 소련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제한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을 체결하며 탄도탄 요격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었죠. 하지만 2002년 미국은 ABM 조약을 파기하고 MD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한 반발을 표했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지형에 한국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탄 위협까지 등장했는데 국방부가 파악한 북한의 탄도탄 보유 숫자는 1000기가 넘어갑니다. 굳이 국방백서를 펼쳐들지 않아도 뉴스에 등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만 봐도 그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미 북한은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열을 올리며 위협의 범위와 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개발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아우르는 칼과 방패를 갖추기로 한 것인데요. 우선 칼은 킬체인이라 불리는 타격순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이용해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다음 목표물을 타격하는 절차로 작동됩니다. 이런 칼과 함께 준비한 방패가 바로 KAMD입니다. 킬체인으로 제거되지 못한 탄도미사일은 KAMD가 요격하는 겁니다. MD의 한국형 버전 또는 한반도 한정 미니 MD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비교적 소규모 체계죠.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MD는 탄도미사일 비행의 모든 단계, 즉 추진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비행 단계 전부를 커버하는 반면 한국은 MD 체계의 종말 비행 단계에 초점을 맞춰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킬체인 KAMD의 대량 응징 보복을 의미하는 KMPR까지 더해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국형 3축 체계가 완성됐죠. 1단계에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2단계로 KAMD가 종말 단계에 접어든 미사일을 사드가 가장 먼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하면 LSM이 그리고 여기서도 요격에 실패하면 패트리엇과 천궁이 한 번 더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KMPR이 북한 지도부를 대규모로 응징하는 방식입니다. LSM 개발에만 10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을 정도로 개발 비용이나 수고로움이 적지 않은데 한국은 왜 미국 MD 체계가 아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KAMD의 본질입니다. 북한 그리고 잠재적인 적에게 공격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억지력입니다. 이는 KAMD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다음으로 탄도탄 공격 억지력을 획득함에 있어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인 현실인데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지형인데요. 한국 바로 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북한이 언제든 남한을 꿀꺽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위로는 미국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지구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왼쪽으로는 압도적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호시탐탐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서려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으로 바다 건너 1시간 거리에는 남한을 발판 삼아 언제든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만을 노리는 일본이 있죠. 이런 지형적인 불리함에서 외교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KAMD인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북한만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한국의 운신폭을 넓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MD 체계 편입했을 때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MD 모든 체계 개발에 1조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한 개 포대 구성 비용만 1조 5천억 원이고 요격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인 걸 감안하면 이를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MD 체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됐습니다.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ICBM을 사용할 리는 만무하니 굳이 ICBM에 초점을 맞춘 고비용 MD 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낭비니까요. 물론 좋은 무기를 가져와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에 맞게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단순한 군사적 방어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억지력을 통해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며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AMD는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갖춘 체계입니다. 또한 미국의 MD 체계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실용적 방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선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지역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KAMD가 한국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그리고 많은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